문화가 광주에서 결집이 돼서 이 빛을 발하는 그런 문화 발전소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국립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이라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차용을 했고요. 환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숲, 그래서 빛숲 보름입니다. 오늘 첫해 그 대화의 장으로 마련한 오늘 행사에는 물론 문화가 그 핵심입니다. 근데 광주에서 문화를 말할 때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것은 광주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들이 예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만은 광주는 유일하게 예향과 동시에 의향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는 5.18이라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등대 역할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문화를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톡 콘서트는 문화가 민주주의를 만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 분은 김정남 선생님으로서 김정남 선생님께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거의 30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정말 은둔자 같이 조용히 뒤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마치 1987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설경구라는 배우가 김정남 선생님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셨죠. 또 저는 이병훈 씨를 박사라고 부릅니다. 이병훈 박사는 오랫동안 관료를 지냈고 요즘은 정치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문화행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지도 교수를 했기 때문에 문화 전문가로서 문화를 광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가 이병훈 박사이십니다. 저하고는 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추진단장으로서 4년 동안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해서 그의 능력을 잘 지켜보고 그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광주에서 문화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접합돼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오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의적이고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속으로 한 시간 내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한 편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좀 해상도가 좀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보시기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영상이었는지 다들 아시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뜨거웠던 가슴 아팠고 뜨거웠던 한 시대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 화면이 참 언제 보아도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고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죠. 그런데 영상 말미에 여러분 등장하기로 돼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제일 타이틀 앞에 써 있는 숫자기도 해요. 영화 1987의 많은 대중들에게 이번에 그래서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시게 된 분이죠. 민주화의 대부라는 닉네임으로 어찌 보면 더 익숙한 분입니다. 바로 김정남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민주화의 대부이자 산 증인으로 일컬어지는 김정남 선생님을 만나 뵙는 자리고요. 또 아울러서 김정남 선생님과 긴 세월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눠온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 김정남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곧 그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아까 도착하시고 나서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만나 뵀는데요. 영화를 얼마 전에 아주 그냥 많이 울면서 본 사람으로서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이제부터 소개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이 김정남 선생님을 인생의 멘토로 삼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온 분입니다. 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단장이자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죠. 광주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이신 이병훈님 모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두 분 저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남 선생님 제가 영화에서 봤지만 설경구 배우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를 이 연배만큼 드신다고 해도 요렇게 잘생긴 인물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되게 잘생기셨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설경구가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충분히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저는 두 인물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조합이 어떻게 맨 처음 이루어졌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여쭤보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병훈 위원장님은 행정고시로 입문을 하셔가지고 쭉 행정관료의 길을 걸어오다가 정치로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접점이 언제 처음 이루어졌습니까? 김정남 선생님께서 네 먼저 마이크를 드셨어요. 제가 재야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수석 비서관은 뭐고 비서관은 뭔지 구별을 잘 못하고 발령을 받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은 비서실에 우리 이병훈 위원장이 행정관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재직하셨을 때니까 90년대 초반쯤 되나요? 93년이죠. 93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위원장님은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30대 중반 됐을 밝혀주시기 거예요. 바랍니다. 네, 30대 중반이요. 굉장히 앳된 나이군요. 네, 그때 청와대 입성하셔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렇게 만나시게 됐군요. 그러면은 반대로 김정남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어떠셨는지 좀 기억나십니까? 지금 뵈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변함없이 25년이 흘렀는데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칭찬인지 아닌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굉장히 단아하셨고
그 공직자들이 봤을 때 어떤 그 이렇게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는 인상이 그때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이병헌 위원장님이? 글쎄 좀 그때 내가 우리 이병헌 위원장을 봤을 땐 저한테 좀 삐딱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하셨길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되게 그 사실은 그 수석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가보니까 그 굉장히 무섭고 높은 자리더라고요. 다 쩔쩔 매는데 이병헌이 하나만 뭐 삐딱하게 이러고 그래서 아니 인생에 존경하는 분의 수식어가 무색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왜 그러셨습니까? 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에 먼저 좀 가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거기에 있던 청와대 식구들을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쫓겨나는 거죠. 네, 쫓겨나더라도 이전 정권부터 입문을 해서 계셨으니까 그랬었죠. 청와대에 저는 그 입성하셨으니까. 전부터 들어가 네. 있었으니까 쫓아내더라도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게 원칙이다. 이걸 제가 술자리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만난 자리에서요. 수석님 회식 자리였어요.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였는데 그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수석님이시고 이전 정권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교체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모두들 걱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쫄고 있었죠. 쫄고 다들 쫄고 있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근데 술이 아니 부대가 아니 술이 뭐가 교체돼야 되지? 네? 술이 교체가 됐습니까? 새 술을. 그건 이제 상당 부분은 나중에 교체가 되는데 네. 그 일부는 교체가 되고 일부는 또 그대로 스테이한 경우가 있고 그랬었죠. 네. 그럼 그렇게 천만남한 이후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친분을 이어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만 만나 뵙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우리 비서실이 그때는 교문사회 여성까지 담당을 하고 해서 이른바 경제, 안보 이런 부분을 빼고는 이 진짜 문자가 들어가는 그런 분야는 전부 제 소속 담당이었습니다. 지금 몇 개 부처가 네, 그렇죠. 다 들어있네요. 보건복지부까지 여성부, 뭐 문화부, 그 환경부 뭐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저 이병헌 위원장은 내가 보기로는 이제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그 청와대에 와 있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비서실 내부가 복잡하지요. 여러 사람들이 와 있고 그런데 그 비서실 내부를 조화롭게 하나로 통합하는 아주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셨고 내가 보기로는 저 사람이 아주 문무를 그 또 체육도 관할하고 이러니까 내 생각으로 아주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죠. 그래서 우리 비서실이 다른 비서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단합이 잘 되고 회식을 하면 쪼록 모이고 뭐 기사들까지 또는 그 타이피스트들까지 이래서 부러움을 사고 그랬어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이병헌 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무하시는 걸 어떤 커다란 방에서 이렇게 같이 다 사무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각자 이렇게 공간이 있고 뭐 회의할 때만 얼굴을 마주치신 건지 그것도 아니면은 정말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령 교육 비서실, 문화 비서실, 환경 비서실, 보건 복지 비서실 뭐 비서실은 따로따로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하면은 함께 하죠. 근무는 따로 하지만은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되게 보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근무하셨던 시절에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우리 수석님하고 얽힌 얘기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좀 이렇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원칙론을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력을 좀 따져봤어요. 이력을 따져봤더니 정말 민주화 운동에 그 기여를 많이 하신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그걸 우리 회의석상이든 술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내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도 잘 쓰시지만은 그 문장에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 대통령의 메시지, 아주 이런 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25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는 모임도 같이 하고 그때 그 우리 수석님 밑에 있던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금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러세요. 그 많은 명문을 우리 현대사에 남기신 거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글을 잘 쓰는 것과 글씨가 또 명필이신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문과 명필을 겸비하셨다고요. 글씨 아니 원래 그 내용이 좋으신데다가 네. 또 필체가 굉장히 좋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위원장님 한번 뒤쪽 봐주시겠어요? 이게 뭐 문장이 하나가 네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금년 초에 매년 이렇게 직접 쓰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네. 이게 금년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강물은 흐르고 담담해서 아름답게 강물은 흐르고 이 신경님 시에 나온 글을 수석님도 쓰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년마다 제가 이걸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런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네. 굉장히 유한이 되고 정말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서신을 하셔서 연합장을 직접 일일이 발송을 매해 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의 신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씩 그 연합장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조그마한 신호죠, 저게. 그래서 연합장은 제가 직접 써서 그 우표를 제가 침으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야, 그 참고로 우리 이병훈 위원장하고 같이 행정관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유진용 장관입니다. 지금 유진용 장관이 네네. 같이 옆에 있었어요. 아마 그런데 그때 마침 강운태라고 여기 광주시장인가 뭐 예. 했던 사람이 전 광주시장님. 그 행정비서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광수라고 장흥군수를 하던 분이 자기는 문화체육부에 좀 문화체육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왔다 그러고 네. 또 우리 이병훈 위원장은 그 당시 사실은 그 서기관 을 한다면 그 꽃이 군수예요. 그래야 아하. 자기 뜻을 펼 수도 있고 자기 행정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고 전문 분야를 할 수도 있는데 마침 그 이병훈 위원장이 그럼 내가 내무부로 가겠다 이래서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훈 위원장은 우리 문화체육 관련 부서를 떠나서 내무부 쪽으로 오게 되고 이광수 군수는 저한테 와서 제 밑에서 체육비서, 체육문화 담당 비서관을 했습니다. 여기 아마 그분도 광주인가 전남에서 기획관실장까지 하셨나 뭐 그랬던 걸로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만약 그때 우리 이병훈 위원장이 떠나지 않고 문화 관련 부서에 있었다면 아마 유진용 장관보다 먼저 장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뭐든지 빨랐어요, 그렇죠? 되게 아주 젊은 시절에 저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아마도 37살 그렇죠? 그 무렵에 네 군수직을 또 수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게 아마 이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병훈 위원장이 제일 먼저 된 게 광양 군수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데 이른바 광양 군수로 와서 그 매실 그 매화꽃 피고 한 그 매실 마을을 홍쌍리 홍쌍리가 하는 그 광양의 매화 마을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아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상 이미 그때 지방자치 실시하기 전인데
그걸 아마 제일 처음 개척한 사람이 그 우리 이병훈 군수였습니다. 저도 그때 초대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을 어떻게 하면 관광 상품으로 또는 어떤 그 지역 소득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고 그 실천하고, 아마 그게 한국에선 최초의 모범 사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늘 되게 웃으시잖아요. 되게 호방한 인사하고 계신데 지금 얼굴이 좀 굳어서 되게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인연과 신뢰와 또 과거에 있었던 일 이야기 여기까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은 우리 이병헌 위원장님도 지금은 이제 관객이었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 그 시절로 한번 가볼까 해요. 저 되게 눈물 콧물 막 짜가면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 막 추격전 이런 거 담당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되게 클라이막스까지 계속 모자만 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로 그 모자 쓰고 다니셨을까? 번거지 모자 있잖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모자를 쓰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뭔가 신분을 이렇게 위조하기 위한 뭔가 변장 같은 걸 안 하신 거예요? 변장을 뭘 하기도 할 때도 있죠. 가령 그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 이부영이를 5.3 인천 사태로 쫓긴 이부영이를 이제 숨겨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왔는데 네.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때 마침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고영구 변호사한테, 그분이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습니다만, 그분한테 사정이 이래서 누구 한 사람을 도피시켜야 되겠는데 당신 집에 좀 보호를 해줄 수 있겠냐 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민주화 투쟁이야 직접 소리 높여 외치진 못하지만 그만 거야 못 해주겠느냐, 그럼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부영이를 그 집에 보냈고,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있었어요. 이제 저기 도피자들끼리 만나면 이부영이 얼굴이 제일 친수가 훤했다 그래요. 네. 하도 잘 먹어서 참, 도망자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이부영이가 저한테 와서, 내가 참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있는데 그 고영구 변호사가 80 먹은 노모를 모시고 있고 부인이 신경성 위경련으로 걸핏하면 내방국을 메고 이러는데, 만약 자기로 인해서 고영구 변호사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 집이 풍비박산이 될 것 같다. 굉장히 그게 참 두렵다. 내가 남한테 그런 피해까지 줘서야 되겠냐. 그러니 혹시 다른 집에 있었던 걸로 좀 해줄 수 없겠냐. 네. 형식을. 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돈명 변호사한테, 조선대학 총장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선생님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선생님 댁에 선생님이 숨겨준 것으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게 뭐 가정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양반이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해 가을에 이부영이가 잡혔어요. 저하고 만나다가 잡혔는데, 이제 호주머니에는 한 30만 원쯤 들어 있었던 모양이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이부영이는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으니까 이돈명 변호사 집에 내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김정남이한테 받은 거다. 이래서 저는 말하자면 이제 공개 수배자가 되고, 이제 안 그래도 치안본부나 이런 데서는 좀 벼르고 있었는데 아주 빌미가 제대로 돼서 바로 공개 수배를 해가지고 현상 뭐 이렇게 범죄자를 도와줬으니까. 사진하고. 그 영화 속에서 그 이부영 해직 기자로 나와 수감자로 나오는 게 그렇게 수감이 됐던 거로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감이 됐는데, 네네네. 저는 이돈명 변호사가 그때 만 64세였어요. 그래서 혹시 고령이어서 양반이 구속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행해 간 날 저녁에 구속이 됐습니다. 치안본부에서. 오히려 거꾸로 치안본부에서는
대어를 낚았다. 인권 변론이다 뭐다 이래가 상당히 우리를 애먹인 사람인데 아주 잘 됐다 이래가 잡아넣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상 공개 수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쫓기는 몸이 되니까 그날 저녁에 하도 이돈익 변호사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 집에 저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정호경 신부님이니 여러 신부님들도 오시고 와서 구경을 했는데 이제 구속됐다는 뉴스가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흩어졌는데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수배자라서 그 집에서 그냥 묵었어요. 근데 밤에 뭐 탕탕 치고 무슨 뭐 이러고 집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는 거기 안 계셨는데 예. 그날부터 거기 계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온 집을 뒤지고 그랬는데 그 집이 마침 그 안방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화장실 있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래 화장실에서 숨어서 그 사람들을 따돌렸죠. 아니 막 밤에도 의심되면 그냥 막 들어가서 집을 봅니까? 막 그래도 돼요? 됐어요? 그때는 뭐 그런 거 같은 걸 여사로 할 수 있었을 가정집에. 때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밖에 나와 가지고 이제 인권 변론을 하는 홍성우 무슨 황인철 조준희 변호사와 고영구 변호사를 불러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게 진실이다. 이게 전부 내가 잘못해서 이돈명 변호사를 구속시켰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울고 그 사람들도 울고 또 고영구 변호사는 내가 자수를 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왜 형님 변호사 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내가 죄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이러는데 이제 변호사들 얘기가 틀림없이 이돈명 변호사는 들어가서 우리 집에 이부영이가 숨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설사 고영구 네가 자수를 한다 또 양심 하더라도 고백을 해도 이돈명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그걸 내놓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냥 이건 이돈명 변호사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돈명 변호사가 들어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현대사에 정말 긴박했던 순간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구 변호사는 그해 겨울을 저 노인네 변호사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자냐 이래서 냉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겨울을 났고 저는 이제 그 겨울을 이제 수배 생활을 하면서 지났죠. 지나면서 한 번은 서초역 근처를 갔는데 이렇게 무슨 앞에 뭐가 걸려 있어서 이래 봤더니 내가 현상 수배된 사진이거든요. 아니 어떤 서초역 앞에는 여러분 대법원도 있고요, 그죠? 검찰청도 대검찰청도 있고 막. 근데 거기에 이렇게 커다랗게 예. 걸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때서부터가 아니라 수배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좀 스스로 조심스러웠죠. 어디를 가기가 두렵고. 거기에 지금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하나의 팩트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가령 뭐 수배자가 제일 바라고 싶은 거 뭐냐 하면 내가 사는 집, 우리 집 안방에 가서 큰 대자로 한번 누워봤으면 하는 게 그게 아주 간절한 소망. 네. 정말 어찌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인데 그게 소망이 될 정도라니. 네.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 우리 집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와 이제 치안본부 사람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아주 이제 혹시 예를 들면 우리 집 수색을 오면은 우리 딸애들 놀라지 않게 수색을 해달라. 뭐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은 그러고 다행히 그때 제 친구가 홍사덕이라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을 좀 보호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쫓아와서 일부러 좀 버텨주고 또 세비를 타면은 가장 먼저 우리 집에 달려와서 우리 집 생활비부터 먼저 내주고 뭐 그랬던 일이 있고 가령 뭐 그 추기경 같은 분은 그 다른 인편을 통해서 20만 원을 보내서 도망 다니는데 보탬이 당시 됐습니다. 20만 원이면 오늘날 물가로 어느 정도 돼요, 선생님?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쯤 될까요? 더 될 것 같아요. 저는요. 8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 86년이니까 네. 80년대 말에 새우깡이 100원 했거든요. 제가 6살, 7살 그때 그 새우깡이 지금 1,000원이 넘으니까 그렇게 아는 도움, 모르는 도움, 우리가 다 알려진 도움, 아직도 몰랐던 도움 정말 많은 일들이 긴밀하게 있었군요. 그 예를 들면 뭐 제 집사람이 성당에 가서 성체성사를 모시고 오면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간 핸드백이 없어져. 왜요? 그럼 이제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걸 뒤지고 나중에 저쪽 뒤쪽에 갖다 놓거나 뭐 이렇게 이제 혹시 그 가방을 뒤지면 나에 대한 무슨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 것 때문에 고생은 그런 식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영화 속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네, 거를 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관객분들 중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봤던 그분이다. 실존 인물이야.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 지금 제가 잘 보이시나요? 예, 봤습니다. 가운데 계신 잠시만요. 저희 마이크 드릴게요. 예, 저 화순의 호선 염인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설경구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절 공부는 하셨어요? 아니 기와장만 나르셨는지 절 공부는 하셨는지. 거기 사실은 삭발도 하던데 막. 아니 삭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셨냐고.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니 그 무슨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건 아니고 뭐 평소에 불교 공부도 한다고는 좀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도망 다니면서 한 거는 그 명동 성당 옆에 전진산 교육관 카톨릭 여학생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 강좌라고 뭐 함석헌 선생이다 무슨 뭐 이런 분들 강의를 하는 했는데 그 강의 녹취록을 녹음을 갖다가 그 녹음을 제가 할 일도 없고 뭐 해야 되겠다 싶어서 풀어서 책이 3권으로 나왔습니다. 햇빛 출판사라는 데서 그 작업을 했죠. 그 그럼 와중에도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안 해오시고 천수경도 안 하시고 그럼 마지막 질문. 그 절에서 네. 가장 그 절 많이 한 횟수는 몇 회? 부처님한테 절 많이 한 횟수는? 아니 선생님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화순에서 왔어요. 화순. 화순의 어떤 절 아니 화순엔 절이 많으니까. 제가 스님은 아니고. 네. 뭐 천수경정, 불설경당, 뭐 신앙경 하는 천수경은 외울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어려서부터 배운 거고 지금 그렇게 반야신경도 물론 그 어느 정도는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렇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민주화 선생님한테 인사시니까요, 여쭌 거는 선생님. 그 이제 좀 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백배도 하고 근데 그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한 횟수 절의 횟수는 몇? 선생님 근데 저도 하나만 여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선생님? 절에서 궁금하신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그럼 순수하게 숫자로 대답해 주시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절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절에 가는 것도 상당히 두려운 행사 중에 하나는 저로서 그 절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히 그 대웅전이나 이런 데 가서 절을 하려 그러면 대중 앞에 서야 되니까 제 스스로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선생님 말씀 듣던 중에 뭐 조심스럽다, 두려웠다 이런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민주화에 정말 선생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하죠. 예. 박수 한번 여러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도 마이크를 드셨는데 혹시 그래요. 그럼 한 분 정도만 더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영화 속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저서 글들에서 궁금하셨던 점. 네, 없으시면 제가 대신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드릴까요? 예, 그러십시오.
그 수석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때가 우리가 87년 상황인데 그 87년 상황은 저 80년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서울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밖에서 광주 밖에서 봤을 때 이 광주의 그 5.18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때 여기 지금 카톨릭 계통의 책이 여기 저 광주 그 광주 교군지 광주 5.18 관련 단체인지에서 나온 거에도 쓴 일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광주 사태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 이 광주에서 올라오는 뭐 자료나 정보 같은 걸 서울서 정리를 해서 지금 그 제가 여학생관 카톨릭 여학생관의 외국인 앞이라고 있습니다. 국제 친선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한국 민주화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로 보내다가 그러면 가장 그 해외로 보낼 때 그 자료 같은 거는 가장 부피가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철지라는 종이에 먹지를 대고 쓰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작은 부피로 만들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종이를 쓸 때도 한지를 쓰거나 왜 가벼워야 됐어요?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비용도 검열을 비용이지만 피우기 가장 위해서? 편하게 넣게 소지가 편해야 되니까. 세관을 빠져나가 세관과 동시에 정보원들이 있으니까 아, 그걸 그래서 그런데 그게 걸려서 네. 그 신부님 몇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또 이 저 아피 중에 한 분은 고려대학교에서 강사직을 했는데 그걸 해직당하고 아이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분노보다 슬픔이니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해외 내보낸 그래서 독일서도 번역이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25년을 제가 그 오시고 제 인생의 멘토로 삼고 계신 수석님인데 네.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절대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 살아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생생하게 육성으로 듣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제요, 예. 선생님 궁금한 이야기를 다른 편에 계셨던 분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고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병헌 위원장님의 80년대인데요. 그때 80년대 말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지금 청와대 말씀하시기 좀 이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80년대에는 정말 치열한 시절이었죠. 네. 이제 그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 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정말 그분들께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1987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대중들이 그걸 느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김정남 수석님은 또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으셨어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글에다가 써준 글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내세운 일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고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은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김정남 수석님에 대해서 쓴 건데 어쨌든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민주의 그 바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이고 네. 두 번째 그룹은 아무래도 산업화 쪽이죠. 산업화 쪽에서 열심히 그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키워낸 그런 분들이 계셨고 세 번째 축은 국가의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직접 나서지는 못했고 그때 80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그 세 번째 축인 국가의 위상을 키우는 쪽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88년도 서울올림픽 준비를 치열하게 하고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그 한민족 체육대라는 것을 또 기획하고 추진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서울올림픽, 한민족체육대회 둘 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은 김정남 선생님께 묻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 88 올림픽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는 88 올림픽이 전두환 정권이 자기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가령- 유치는 이제 개최하는 고 횟수보다 훨씬 앞에 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령 목동 같은 데서 그나마 뭐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은 목동에 아파트 건설을 한다고 거기에 있는 철거민들을 무슨 쫓아낸다든지 그런 빈민 운동이 상당히 그 88 올림픽에 관해서 일어나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을 일부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88 올림픽이 우리의 국가적 위신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상당히 크게 결정적으로 기여한 에포크였다. 이제 국력이라든지 국가 위신이라든지 하는 게 조용히 천천히 단계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어떤 에포크를 통해서 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88 올림픽이 그런 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는 지금 말미부터 뒤로 사진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봤어요. 이게 어떤 사진들인가요? 여기 계신 이건 저 오른쪽이 제 사진이에요. 저 그때는 저렇게 어디요 위원장님? 저 얄쌍하잖아요. 어디? 예. 저 오른쪽에. 와 저기 계세요? 네, 저 때는 이제 그때가 85년이었을 겁니다. 아노크 총회라고 네. 세계 160개국이 와가지고 올림픽과 연관된 그런 대표들이 와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스포츠 외교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의 사진의 일환인 것 같아요. 예. 야 여러분 어때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그 아프리카 분들한테 이게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요건 국내로 들어왔을 거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 진짜 너무 앳돼가지고. 네. 이것도 아프리카 쪽 사람들 막 그 서울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고요. 진짜 얘기죠, 저럴 때는. 이거 이제 이건 좀, 유럽 예, 사람들 지금 모습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올림픽 닮아 경기장 보입니다. 시설 같은 거 보여주면서 네. 어쨌든 그때는 LA 올림픽이 84년이었는데 그때는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공산권 미수교육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그런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에 그 계엄령을 발동하려 해도 그 족쇄가 됐던 게 올림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위상을 키우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주로 공산권하고 미수교육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출장을 많이 다녔고 그때는 비자가 없었죠. 간이 비자로 공산권을 네.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잖아요.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지금 어쨌든 나오는 사진이 소련 여기는 모스크바라고 되어 소련입니다. 있네요. 여기는 모스크바에 있었던 건데 이건 올림픽 이후에 이 관련된 건데 그때 소련 음식이 잘 안 맞으셨나 봐요. 이땐 좀 또 헬스카신데요. 젊었을 때 아닙니까? 젊었을 때인데 네. 저도 공산권을 다니면서 그 굉장히 그걸 올림픽의 최다수 국가를 참가시키는 거. 근데 신변도 우리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닐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었어도 그때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채널로 이렇게 그 유치 활동을 참가 독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올림픽에 159개국이 참가를 했죠. 그 당시 최다수 국가. 그 88년 상황에 그 전에 87년 6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은 유럽이든 돌아다녀 보면요 대한민국 나라를 잘 몰라요. 국가를 그랬을 잘 것 몰랐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걸 여기는 이제 헝가리 같아요. 헝가리 우리 국가대표 그 핸드볼 팀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제안을 했죠. 동독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우리나라 4개국 그 친선
이 핸드볼 대회를 갖자. 피스컵이라고 우리가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친목을 도모하고 해서 서울 올림픽에 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거의 숨은 이병훈 찾기. 하지만 어딘지 알겠습니다. 여기, 큰 안경을 여기 쓰신 있잖아요. 예, 세 번째 계신 분이죠. 네, 정말 당시로서는 그렇게 이 나라 사람들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지금 미수교국이고 공산권이고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셔서 일을 해 오셨군요. 그래서 또 그런 모스크바입니다. 것들이 이어져서 올림픽이 상당히 그 이 나라의 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이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네, 또 우리가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었죠. 예, 예. 그게 또 추진 배경부터 해가지고 막 얽힌 이야기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도 깊숙이 관여를 하셨겠네요. 올림픽 이후에 그 수석님 그 잘 아시다시피 제1회 한민족 체육대회를 그 당시에는 오지철이라는 제가 모셨던 분이 저는 사무관이고 과장이셨는데 대단히 브라이트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 올림픽 이후 치르고 나서 우리 국격이 좀 높아지면서 우리가 한민족의 어떤 그 유상을 좀 키우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 소련으로 옛날에 연해주에 간 우리 동포들 그 이주사나 중국에 가 있는 이 동포들 일본에 강제 징용 간 동포들 이런 또 독일에 그 소위 말해서 광부하고 간호사 가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포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민족의 유상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나왔던 것이 제1회 한민족 체육대회였는데 원래는 그 4개국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니 그럴 것 없다 해서 교포들을 전체 동 이렇게 초청해서 했던 것이 50개국이 왔습니다. 예. 50개국이 왔고 그거를 위해서 아까 봤던 모스크바 지금 모스크바에 여기 이분이 이제 우리 고려인이죠. 그 당시 러시아 소련 대표였어요. 어떻게 우리 목소리가 고려인이고. 크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림픽 끝나고 바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어떻게 회의를 하면서 최초로 고려인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그 허진 씨라는 분이 아시죠? 허진 씨, 미하일 박, 또 유학구라고 옛날에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 통역도 했던 그런 분들을 최초로 접촉을 해서 우리 모시고 갔던 장관님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게 만들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민족 체육대회까지 연결이 됐는데 광주가 지금 고려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그 고려인을 정말 그 고려인은 남과 북의 개념이 없잖아요. 이 한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분들도 북한의 감시 이렇게 그런 걸 의식을 했었어요. 우리가 북한 공간이 있고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 30분을 같이 모시고 그런 친분을 맺고 한 것이 한민족 체육대회에 또 오게 되는 배경도 됐고 또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 아픔과 애환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흔히 젊은 관료 시절인데요. 흔히 관료주의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만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딱딱하고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좀 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들 상상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는 이미지는 상당히 능동적인 진취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막 이렇게 활동하셨던 이병헌 위원장님을 글쎄 보면서 지금 뭐 그 카톨릭 같은데 교회에 가보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오래된 신자들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오래된 신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관료가 아주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또 이 나라가 지탱하는 거는 관료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언에서 얘기하면은 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같이 이 위원장하고 같이 근무하던 김철현이라고 보통 그 행정말 우리는 과장이라 그러는데 김철현 네네. 과장이 저 수석님 지금 그 2002년 월드컵이 일본 나고야 쪽으로 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뛰어들어도 2002년 월드컵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우리가 그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좀 가까운 구평회라는 무역협회 회장하는 분을 조직 그 추진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뒤에는 이해는 이홍구 총리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 월드컵을 우리가 따왔는데 처음에는 월드컵 규정상 두 나라에서 개최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 이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다가 네네. 워낙 한국이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니까 이제 거기 피파에서도 할 수 없이 양국 공동 개최로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그때 바로 이제 그 2002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시민 운동인가 시민 각성 운동인가 그거를 우리 아까 저희 우리 이병훈 위원장하고 교체한 이광수 과장이 맡아서 했어요. 예.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국격이 기초를 닦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국격을 좀 신명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고 더 확장시킨 거는 2002년 월드컵인데 그거는 정몽준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88 올림픽에 참여했던 젊은 관료가 네. 아주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주 저도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야, 여러분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와. 2002년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보냈는지 지금 머릿속에 저는 제가 막 그 술집에서 어디에서 막 뛰었던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면들이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믿어요. 근데 그 시작이 아주 시작이 이렇게 정말 일하는 관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신선한데요. 예. 자 이렇게 두 분의 그러니까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도 듣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시간의 화살표를 다시 한번 이제 현재 쪽으로 끌어와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세월은 흐르고 흘러, 그렇죠? 우리는 광화문에서 붉은 악마가 되어서 응원을 하다가 촛불을 또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정남 선생님께서 어떤 기대라든지 당부 같은 것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정세와 현 정부에 거는 기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무슨 뭐 어느 정부가 돼도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이 문재인 정부가 아무쪼록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왠지 위태위태하고 불안합니다. 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령이 정부라는 거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87년에서도 말하자면 그 87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만 김영삼, 김대중 야권 후보의 분열로 또 군사정부를 연장하게 된 아픔이 있는데 지금 저는 촛불의 결과로도 이 국민이 통합이 가장 절실한 게 아닌가. 만약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 촛불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는 지금 이 통합과 뭘로 내 머리는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라고 한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약속 자체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뭐 최근에 어떤 뭐 일련의 최근 화재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어떤 가령 인사 문제에 불안함의 있어서 출처가 어딘지. 사실은 저는 이제 국정에 좀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도
그 장관이 대통령을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때 강인덕이라는 사람을 아주 우익 논리를 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일원 장관으로 임명을 해도 강인덕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랬듯이 저는 사실은 좀 제 생전에 한번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과감하게 좀 등용을 하고 끌어안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내각을 어떻게 짜냐 하면 올스타 코리아로 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진짜 저게 베스트 코리아다. 진짜 그렇게 한번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장관이라는 게 되게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한약, 양약, 한의, 양의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사원 체제로 돼. 그러니까 한약을 좀 뭐 어쩌고 한다 그러면 무슨 양의사 약사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정부 때에도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소신 있는 장관이 있어서 대통령한테 제가 이건 일원화 시켜 놓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국민의 원성이 많으면 나를 자르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한 정책은 계속해 주십시오. 그럼 대통령이 내가 그건 담보하겠다. 그리고 이럴 수 있어야 이 나라가 나는 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언젠가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보는데 제가 강경식 부총리라고 그분하고 옛날에 술을 좀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로마인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읽으려고 그러냐.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걸 읽지 말라고. 로마인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로마가 그렇게 강대하게 점령을 하고 그래도 점령당한 쪽 주민들이 로마에 편입된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게 한 가지고 통합이라는 게 제1차적인 거고 둘째로 지도자라는 거는 그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이 위험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거를 자기 힘으로 밀어내주고 공동체 갈 수 있도록 자기는 서서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되고 이 공동체가 가는 길에 장애가 돼서 발목을 잡는 게 있으면 그걸 뿌리쳐주는 사람이 지도자다. 지금 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줘야 가령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광주를 발목 잡고 있는 건 뭔가 또는 광주에서 장애가 되는 건 이걸 치워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를 없애주고 발목 잡는 것을 뿌리쳐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김정남 선생님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는 이 홀은 아주 넓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유명한 위원장님 페이스북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광주메일 TV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진짜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한 어른의 메시지가 많이 전달이 돼서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현 정권, 그러니까 큰 질문을 제가 드렸다면 이번에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 광주라는 지역으로 포커싱을 했을 때는 그러면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서의 광주를 이제 2018년에 광주를 끌고 온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지역은 나아가야 될까요, 선생님? 광주가 많이 아프죠. 옛날에 제가 윤한봉이라는 광주 사람의 글을 본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지기 전에 5.18이 터지기 전에 광주 일원을 다니고 나서 쓴 글에 뭔가 터질 것 같다. 여기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준비를 했어요. 광주 사태가 생기기 전에 이런 사태가 올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무슨 무슨 화약고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그 윤한동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건 아마 조금 좀 감수성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었을지 그만큼 광주가 아팠죠. 아프고 무슨 예민하게 감쪽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제 나름대로는 이 엄청난 비극을 어떻게 세계에 알리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전 추기경님이나 이런 분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광주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신음소리를 좀 덜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부로부터. 그치? 아니 광주에서 우리는 이렇게 싸웠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라고 남을 향해서 묻거나 우리가 그렇게 아플 때 너희들은 뭐 했냐 이렇게 묻는 걸 이제는 좀 멈춰주거나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소리를. 그 얘기를 너무 자주 들으면 좀 식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내가 말을 해야지 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좀 통합과 화해의 에너지로 네. 증오와 우리 고생했다 이런 미움 이런 거의 에너지를 통합과 사랑과 화해의 에너지로 바꿔야 가야 되지 않나. 광주가 이제 아픔의 도시에서 치유의 도시로 또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내 소박한 생각입니다. 예, 대담의 시간인데 눈시울을 훔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봤어요. 자,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게 새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냐면 제 바로 옆에 있어요. 이병헌 위원장님이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실런지요? 광주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어떤 그림을 스스로는 그리고 계신가요? 방금 수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게 폐부를 찌르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광주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제 극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광주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무서운 곳이 돼서는 안 되고 밖에서 볼 때 폐쇄적인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광주는 부드럽고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주 광주로 올 수 있는 구조, 정말 우리가 꿈꾸는 광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우리 입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구조, 정말 이런 광주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한 단계 성숙된 우리 광주의 모습이 정말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광주시장에 한번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했는데 어쨌든 금년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 분권이 강화될 그런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허리춤이까지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그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사회, 정말 편리한 사회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사회가 일자리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과 로봇에 뺏겨가고 또 분권이 강화되면서 재정력은 다소 확충이 되지만은 책임 있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시장이 되든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라면 더욱 더 거시기 합니다. 네. 거시기하게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객석을 꽉 메워주고 계신 관객 여러분께 마이크를 잠시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토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를 다양하게 받아볼까요?
예, 바로 지금 뒤에 계신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드셨어요. 같이 오셨습니까? 아,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장유유서입니다. 양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로만 듣던 민주화 대부이신 우리 김정남 선생님께서 민주화 성지를 방문해 주신 걸 진심으로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해서 좀 외람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1987 영화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봤고, 저도 80년에 강주 봄 때 좀 옆에서 돌멩이도 던지고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명 깊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라고 했는데, 강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에 박종철 사건, 이한열 사건이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필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민주화 운동을 단축시켰다고 생각하시고, 또 저희가 바랐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채 1년이 못 됐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하실 때 과연 우리 후세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분야가, 또 강주 시민들이 더 앞장서야 할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포커싱은 예. 광주 시민들이 어떤 데에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느냐, 그죠? 저는 광주 시민들이 참 저는 죄송스럽죠. 흘린 피와 이제까지 광주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전 지금쯤은 떨쳐 일어나서 그 아픔을 딛고 오히려 화해의 손짓을 한다거나 또는 통합을 위해서 앞장선다거나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도 있고 국민 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우리나라가 업심여기지 않으려 그러면 누가 보지 않는데도 당당하고 떳떳한 문화 도덕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광주가 그런 문화 도덕 국가로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광주가 됐으면 저는 더 좋겠다. 그러면 참 한없이 대한민국의 이제까지는 아픔이 상징이었지만 희망과 전진의 상징,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그리고 이제 예. 앞에 질문은 저는 우연과 필연이 두 개가 다 합치해야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엄청난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 그 자체로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의 조만이 있거나 빠르고 늦는 거 있거나 이럴 뿐이지, 그러나 저는 그래서 그 시기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만을 했을 뿐이지, 제가 무슨 엄청난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여튼 저한테 그 작은 일이나마 주어질 수 있었던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우연만은 아닌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수배를 됐고 이부영이가 가령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부영이를 서대문 구치소가 10,000원이에요, 정치범들이. 그러니까 영등포 구치소로 보내는데 영등포 구치소가 또 10,000원, 그러니까 영등포 교도소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정치범들이 별로 없는데, 또 치안본부에서는 조한경 경위와 강진구 경사를 저들이 조작해놓고 사람 없는 데로 보내야 된다 이래 영등포 교도소로 보낸 이부영이가, 그러니까 밤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고 이러는 걸 듣고, 또 이부영이가 만나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지만 어떻게 너희들이 박종철이를 죽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우리만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이런 모든 우연과 이런 게 쌓여서 이제 하나의 필연을 이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저는 그 역사라는 게 긴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우리 모두를 곱씹게 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막 약간 받아쓰기 하시듯이 지금 오른손 되게 바쁘셔서 뭐 적으신 거예요? 아니 정말 그 문화 도덕 국가의 출발점이 광주가 되어야 된다는 점 저는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또 질문 누가 또 하신다는데? 예, 지금 비전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가 갈 수 있나요? 이병훈 위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굉장히 질문하기도 어렵고 답변하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문인데 이걸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회 당원입니다. 당원으로서 대선 기간에 도청 별관의 농성장에 우리 선거 운동원들 그 운동 끝나고 그 서명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려고 그곳을 모시고 갔어요. 자랑스럽게 이 별관 그 농성하시는 분들 했는데 우리 옷만 봐도 그 파란 옷만 봐도 막 어떤 분이 아주 막 경기 들린 사람들 아글아글 쓰고 싫어하고 이병훈 위원장 여기 오보독에 해야 된다 그러고 굉장히 우리들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민주당 시당에서 시구의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위원장님이 이병훈 위원장님이세요. 굉장히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계셔서 우리들은 그냥 그걸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문제만 닥치면 우리들이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정말 묻고 싶었지만 서로가 묻질 못했는데 오늘은 좀 묻고 싶어요. 저에게 용기를 주신 분은 사실은 김정남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시죠. 이분이 광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용기를 내고 지금 이 질문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질문을 한 것인데 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어떤 사정인지 100% 지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뭐 오해가 있었던 제가 모양이에요. 잘 알아들었어요. 예, 예. 저 방금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실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진실 그 광장에서다라는 옛날 저서가 이제 저는 진실은 언젠가는 규명이 된다라는 생각이죠. 도청, 별관 이게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구도청이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공동화가 생겼고 노무현 정부 때 거기에 소위 말해서 5.18 마지막 항쟁지인 그 자리에 또 도청이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되니까 아시아 문화 전당을 거기다 짓기로 한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계획입니다. 제가 2007년 7월 2일자로 노무현 정부 때 아시아 문화도시 추진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에서 4년 6개월을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중간에 제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저 설계하는 원래 컨셉이 국제 공모를 통해서 우규승이라는 세계적 건축가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그 설계안의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무등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5.18의 마지막 항쟁지인 그 건물을 보존해서 활용하자 이 두 원칙을 줬어요. 제가 준 게 아니고 이제 저보다 훨씬 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5.18의 건물과 시설이 8개 중에서 나머지는 보존해서 활용하고 별관 자리가 지금 별관이란 자리가 통로 원래 설계가 통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오기 전에는 별관이 없었어요. 별관은 철거하고 거기다 통로만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아시아문화 전당이 공사가 지연되고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살려낸 겁니다.
어떻게 살려냈냐? 별관 54m 중에서 30m를 보존을 해버린 거예요. 24m를 철거를 하되 거가 주 통로, 지금 통로 자리인데 그 18m 폭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고, 그러나 그나마 그것도 24m도 철골 구조로 여기까지가 별관이라고 표시를 남겨놓은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별관을 없애고 철거한 사람이 이병훈이가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묘한 마타도가 있어요. 그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 설계하는 2005년 12월에 신문지상과 언론에 다 있어요. 그때는 별관이 없어요. 지금은 별관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원형 보존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광주가 또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원래 표방했던 비전과 목표가 사라졌어요.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화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원형 보존 문제 때문에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자료와 그 데이터를 보면은 너무 명백한데 엊그제 일도 사람들은 잘 안 보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럽니다. 사실은 원래는 없던 것을 결론적으로는 살아남게 된 겁니다. 네,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고 싶으시면 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간단히 들은 바로만 요약을 하면 뭐 어떤 원래 계획안이 조성을 하려고 하는 안이 있었고, 근데 그게 좀 틀어진 거를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밝혀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이 말씀 계기로 오해 잘 풀려서 앞으로는 진짜 아까 오늘 통합 얘기 제일 많이 했는데, 그렇죠? 통합되어서 더 멋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치셔도 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생생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에 얽힌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으셨어요? 이제 토크쇼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끝내기 전에 두 분께 각각 오늘의 소감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예, 어떻게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질문 하나 더.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장님 또 그리고 우리 김장한 선생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향후 우리 이병훈 위원장님께서 광주시장 출마를 또 선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또 우리 광주 시민 전체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우리 문화수도 또 광주니까 그런 부분들 위에 우리 지금 공무직 외에 그리고 직장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직장은 기하금탈을 제외한 나머지 외에는 내놓을 만한 우리들의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향후 우리 이병훈 위원장님께서 광주시장이 되신다면 우리 광주의 어떤 민생에 전반적인 어떤 그 일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크게 보면 분야가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줄어든 것이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감성을 토대로 한 창의력을 전제로 한 살아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게 크게 봐서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은 살아남습니다. 이건 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문화관광산업도 이건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를 직접 가야 되고 이게 살아남습니다. 또 하나 살아남는 것이 식품산업입니다. 앞으로 식품산업의 비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6차 산업 분야가 있어요. 농촌을 근간으로 해서 1차, 2차, 3차가 결합된 이 산업은 굉장히 우리가 직종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감성적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개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농촌이 살아 있고 이걸 연계하면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아까 말한 그 우리 도덕국가, 문화국가 말씀하셨는데 이 출발점이 광주 전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종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인사를 여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위원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수석님 옛날에 갑자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 노래 한 곡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 이런 이렇게 저는 정말 제 인생의 멘토기 때문에 해년마다 연락하고 해년마다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뒤안길 이런 얘기를 본인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옛날 20년 전에 들어봤던 노래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무반주로 가능해. 아 정말요? 아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잔에 막걸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위원장님 들어보고 우리 못 들어본 그 노래가 뭔데요? 선생님? 시계 차고 다니면 니만 신사냐? 수갑 차고 다닌 나도 신사다.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아. 그런 노래예요. 한번 그거 맞습니까? 사실은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라서 우리 회식을 하거나 하면 저한테 그 노래를 하라고 그러는데 뭐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서 60년대부터 우리 좀 대표적인 노래인데 좀 그런 노래를 그러니까 뭐 마지못해 한번 했는데 아마 그걸 독특하니까 기억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볼게요. 시계 차고 가는 놈 너만 잘났냐? 수갑 차고 가는 놈 나도 잘났다. 쌤 젠틀맨이다. 팔말 피고 사는 놈 너만 잘났냐? 꽁초 피고 사는 놈 나도 잘났다. 쌤 젠틀맨이다. 위스키 먹고 사는 놈 너만 잘났냐? 뜬물 먹고 사는 놈 나도 잘났다. 쌤 젠틀맨이다. 고등어 장수만 생선 장수냐? 멸우치 장수도 생선 장수다. 쌤 젠틀맨이다. 와. 와 어떡하지? 이거 답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답가하면 시간 많이 가봅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노래는 아마 노래방에도 없고 아마 평생에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는 너무 인상적인 그 노래를 20년에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내가 제안을 한번 드려봤는데 부르실지는 몰랐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내년 연화장 문구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쌤. 자, 제가 소감 여쭙던 중이었죠, 그렇죠? 네, 지금 갈 곳을 잠깐 잃었어서요. 자, 선생님께 이제 오늘의 소감 여쭙고 끝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1987을 보고 그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광주 시민과 같이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병훈이 둘러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꺼이 둘러리 서겠습니다. 이병훈이를 우리 이병훈 위원장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병훈 위원장을 응원해 주시면 일을 하나 저지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저질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 수석님을 이렇게 모시고 산 것도 제 인생의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토크를 하면서 사실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정치적 입지를 하면서 괜히 그 수석님 이미지에 데미지를 이만큼이나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고 한 것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시고 수석님께서 뭐 들러리를 서주시겠다 하니까 쬐까 유한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제가 눈을 끼쳐드리면 어떨까 하고 걱정이 됐는데요. 오늘 너무 유쾌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기분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울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 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1987 그리고 그 이후 토크 콘서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